건물을 사시던 아니면 어떤 공사를 따던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채권을 팔아요. 강제로.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삽니다. 사면 만기가 어떻게 되냐? 3년, 5년 이래요. 그럼 기업에서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두겠어요? 계속 돈이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1번 여러분들이 채권을 사고 나서 나오면은 이렇게 돈주머니에 갖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문 앞에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채권 파세요, 채권 파세요 그러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판단 말이에요. 그걸. 그죠? 그러면 상당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채권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사시면 갖고 있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그 금융기관에 가서 할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양도세 계산할 때도 그게 다 가산이 됩니다. 다 가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채권을 샀는데 기업에서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개인 아줌마한테, 사채업자한테 팔지 마시고 금융기관에 가면 돈도 더 받을 뿐더러 증거가 남는다. 우리가 회계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20쪽입니다. 20쪽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공채인데, 계산서인데 잘 안 나왔죠? 잘 안 나왔어요. 그냥 보기만 하겠습니다. 그 채권이 얼마짜리예요? 채권이 얼마짜리예요? 97만원짜리. 잘 들여다보시면 잘 안 나왔는데 채권 가격이 97만원이에요. 그리고 실제 돈 받은 건 얼마예요? 792,296에다가 더해야 됩니다. 더해야 되는데 이게 불행히도 시간이 지나서 바로 가서 판 게 아니고 한 달 정도 갖고 있었나 봐. 그래서 은행에 가면 그거는 국가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가 얼마예요? 10,000원. 그죠? 지금 이자가 10,000원이 붙었어요. 10,000원이 붙어서 첫 번째 자, 이거는 아마 저희 3년 5년이라고 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일 겁니다. 그게 97만원짜리를 샀죠. 그리고 보통예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요거를 할인을 한 겁니다. 할인을 한 건데, 자, 팔았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반대로 가야 되죠. 요게 97만원이고, 그죠? 그리고 10,000원 이자가 발생했죠. 이자 수익이 10,000원 발생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자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그죠? 거기에 몇 프로예요? 14%. 엄밀히 말하면 지방세까지 붙었기 때문에 15.4%입니다. 근데 여기는 14%로 계산했어요. 왜요? 법인은 지방세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5.4%가 아니라 14% 해서 여기 금액이 얼마예요? 1,400원. 1,400원이 있죠. 여기 이제 선납세금 원천징수 됐으니까 금융기관에서 떼가지고 대신 내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우리는 요거를 공제받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수료가 얼마냐면 4,740원. 이건 대변에 나타나는 거니까 거꾸로 하면 되죠, 뭐. 그죠?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요건 통장에 찍힐 테니까 796,156. 자, 그래서 요걸 합하면 이거는 98만원이고 요걸 합하면 98만원이 안 될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은행은 뭐 땅 팔아 흙 파서 뭐 먹고 사나요? 그죠? 그래서 덜 줄 거다 분명히. 그죠?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처분 손실이 나와요. 처분 손실이 얼마냐면 177704. 크기도 하다.
177 신고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건. 그죠? 우리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면 이럴 때 요거는 그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손실 또는 투자유 가증권 처분 손실. 그죠? 단기 매도 가능증권 처분 손실이든지 하여튼간 뭐 여기는 보니까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을 했네. 왜? 3년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빨리 팔았으니까. 그래서 아마 계정값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여하튼 뭐 비용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영업의 비용으로 가는 거니까 손익은 똑같을 거예요. 어떤 계정을 쓰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비용 처리를 했어요. 1번은. 그죠?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거는 실무에서 얘기고 요거를 회계감사를 받는 진짜 기업 회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의 원가로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건물이 됩니다. 건물. 그렇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그냥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해서 또 감가상각까지 하려면 머리가 아프니까 분명히 건물을 샀는데 건물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사야 되는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채권을 우리는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할인했어요. 그러면 그 처분 손실만큼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라. 이게 기업회계 기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분개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21쪽 보겠습니다. 법인 이자 소득에 대한 지방세 소득분 원천징수. 이자 수익은 14%를 원천징수하는데 그래 선사변을 나타나지만 법인세의 10%인 140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계산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법인은 원천징수를 안 하니까 개인은 원천징수를 합니다. 근데 법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은 이자 소득에 대한 지방세 소득분은 원천징수하지만 법인에 대한 이자 소득의 지방세 소득분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개인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지만 여기 고쳐주세요. 이자 배당 소득이 4천만 원이라 얼마예요? 2천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한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지방세도 거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법인은 반드시 연말에 법인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6년 3월 말까지 지방세 소득분을 원천징수 안 해도 자동으로 나중에 걷게 되죠. 그죠? 총 이익에 대해서 걷게 되니까 그래서 하지 않는다. 그걸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예요. 그 국채를 갖고 있다가 할인했을 때 할인한 금액은 그냥 간단하게 처분 손실을 처리할 수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자산의 취득원가를 처리할 수 있다. 원칙은 취득원가를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그 내용입니다. 자, 22쪽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실 직기비품을 사는데 제일 사는 게 뭐예요? 책상이죠. 책상을 사. 그 다음 사는 게 뭐예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죠? 그래서 가구 책상 등을 부가세를 포함해서 223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래서 양식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공급가격이랑 부가세가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어요? 나눠져 있죠. 이건 제대로 된 거네요. 그죠? 일반 과세자고 했으니까 요거를 분개를 한번 해봐라. 분개를 해봐라. 그러면 자, 책상이랑 의자는 뭐로 처리합니까? 우리가 계정 과목을 비품으로 처리합니다. 부가세가 얼마죠? 2090.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 나오겠죠? 요게 20,209, 910. 여하튼 그러면 합쳐져서 나갈 겁니다. 그죠? 합쳐진 게 2223,000.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용카드를 매입세 공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세법이 적용이 됩니다. 세법이 적용되는데 사실은 책상에 의자 몇 푼 안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전화기, 비품인데 사실은 이렇게 잡아놨다가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적은데 그걸 감가상각을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손도 많이 가고. 그래서 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건당 100만원. 100만원 이하는 비용 처리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서.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나 이쪽에서도 세법을 존중합니다. 존중을 해서 100만원 이하는 그냥 비용 처리해도 돼요. 그렇죠?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 이게 100만원이 안 됐다. 이게 만약 80만원이었다. 8만원이고 여기에 88만원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네? 비품이 아니라 비용 처리한다면 직원들을 위한 거면 복리후생비가 될 것이고 아니면 사무용품비가 될 것이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비용 처리하면 우리 회사로 봐서는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당장 이익이 줄어드니까 세법에서 그렇게 인정한 거니까. 이게 100만원이 중요성의 원칙이에요. 기업회 기준에서 말하는 중요성의 원칙. 공인회계사님들도 100만원 밑에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100만원 이상 된 것만 제대로 처리했는지 보고요. 자기네들 중요성의 원칙에 의해서. 또 삼성전자는 얼마 정도를 중요성으로 볼까요? 100만원 이상을 하면 죽을 거야, 아마 공인회계사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1억 이상만 쳐다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그래도 많을 거야, 아마 전표가. 자, 그렇고, 자, 23조 분계 밑에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기타 공제 매입세액에 기재하는데 2장 앞쪽 기타 공제 매입세액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 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에 기재한다. 아, 신용카드 나왔어요. 요거는 정리를 하고 하자고요. 자,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데 매출은 별게 없어요. 세 개로 나눠집니다. 과세 매출, 면세 매출, 영세 매출. 그래서 간단해요. 매출에 대해서는. 요즘은 또 포스를 쓰기 때문에 포스를 쓰면 그냥 자동으로 회계에 반영이 됩니다. 문제는 이 매입입니다. 세금계산서든 신용카드 등 쓰면 부가세법이 처음에 일반 매입이냐 고정 매입이냐로 나눠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매입이냐 고정 매입이냐가 뭐가 중요하냐? 일반 매입은 부가율을 체크하는데 써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서를 하러 들어오면 지역별 업종별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가지고 그 평균에서 30% 이하 30%보다 더 형편없이 부가율이 떨어진 데는 조사 대상에 올립니다. 그래서 주시를 해요. 주시를 해서 조사 나갈까 말까 하다가 조금 이상하면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가했고, 고정자산 매입은 부가율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부가율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 고정자산 매입을 내가 모르고 일반 매입으로 처리를 했어요. 질문, 부가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요게 100이고 요게 100이었어요. 근데 내가 모르고 고정자산 매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매입액이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가율이 떨어지잖아요. 세무조사 대상에 걸릴 수가 있다. 그죠? 오해받는 거예요, 세무서에. 그래서 괜히 조사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고정자산 매입을 담당자가 잘못하고 일반 매입으로 처리했어. 그렇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합니다. 괜히 조사나 받고 담당자가. 거꾸로 고정자산 매입, 일반 재산 매입을 모르고 고정자산 매입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 일반 매입이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서 부가율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면 국세청에서 가만 놔둬요. 왜? 세금 더 내겠다는데 불만 있어요? 없죠. 다음 끼를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평균 50%였는데
이 일반 매입을 고정 매입을 하는 바람에 여기 일반 매입이 줄어들어서 자, 부가율이 올라갔어요. 60%가 됐어요. 그 다음 때는 반드시 50%가 될 거예요. 정상으로 해야 되니까. 60%에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부가율이요? 그러면 세무서에 전화 와요. 당신네 왜 부가율이 올랐었는데 60이었는데 왜 이번에 50으로 떨어졌어? 또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입이냐 고정 매입이냐를 첫 번째 구분하시고, 두 번째 현장이냐 관리냐로 또 갈려야 됩니다. 이게 컴퓨터로 참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뭐 하겠지만 나중에는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매입은 이게 매출만 있으면 다 컴퓨터로 다 자동 분재가 다 끝나요. 매입은 의사결정을 2번 해야 돼요. 일반 매입을 하더라도 현장 매입이냐 고정 관리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원가로 가는 겁니다. 제조 원가 명세서로 가는 거고, 요게 판관비, 손익계산서의 판관비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게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면 그죠? 2번 갈려야 된다. 고정과 일반 매입으로 가르고, 일반 매입을 다시 현장 매입이랑 관리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총무부서, 본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판관비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공장, 연구소,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은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용카드 수지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 고정자산으로 처리가 됐다면, 감가상각하는 고정자산을 처리했다면 고정자산 대장에 올라가서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일반 시중에 있는 프로그램은 잘 돼 있어요. 고정자산을 처리하지 않고요, 유형자산 중에 뭐 건물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기계장치로 업종을 선택하면 지가 알아서 끌고 들어가요, 고정자산 대장에. 그래서 놓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 감가상각을 필수적으로 하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차량 운반구. 요거 하기 전에 한번 제가 정리를 쭉 할까요? 오늘은요, 사실은 서울에서 이렇게 8시간짜리 강의를 하면 쉬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10분만 쉬고 지금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제가 한 5시 반쯤에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꼭 적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예외니까. 이 세법을 하면 주문을 많이 외웁니다. 사무사전 면토비점인데 머리만 땄죠. 사무가 뭐예요? 사업 무관. 아무리 내가 세금계산을 받았어도, 그죠? 아니면 신용카드를 썼어도 이게 사업과 무관하면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비용도 넣으면 안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카페 스타일이에요. 저녁에 가다 보면 불 빨갛게 있고 그런 데 있죠. 가서 술 먹으면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같이 얘기해주고 그런 카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단골이 있었어요. 거기 아주 예쁜 아줌마가, 마담이 술집을 하나 했는데 그걸 맨날 퇴근하면 거기 가서 술 한잔 먹고 얼큰해서 집에 들어가고, 이제 이래서 이제 뭡니까? 직원들이랑 같이 먹은 걸로 해서 복리후생비를 떨어서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어요. 그렇게 부가세가 신고들하고 그 다음 달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은 사업이랑 관련 없는 걸 왜 그렇게 많이 매입세 공제를 받았냐?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없는데? 했더니 알고 보니까 추적하고 추적해 보니까
이 친구 혼자 가서 카페에서 술을 먹고 카드를 긁었는데 애기 옷을 계속 사고 있었던 거예요. 밤 12시에 애기 옷 살 일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내용을 또 파고 들으니까 뭐예요? 솔직히 마담이 이게 룸사롱은 이게 개별 소비세, 특소세 있고 골치 아프잖아요.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니까 자기 아는 동생이 애기 옷 파는 거기 단말기를 갖다 놓고 그걸로 슬쩍슬쩍 술 많이 먹고 이제 정신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걸로 끄는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내 친구께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밤새 애기 옷을 사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애기 옷을. 아, 이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거 할 말이 있어야죠. 그죠? 그 얘기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래라. 그러면 매입세 불공제하고, 그래서 세금 내고, 부가세 내고, 가산세 물겠다. 이렇게 하고 끝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리 컴컴하고 어둠침침한 데서라도 신용카드 전표, 카드 긁고 여러분들 주잖아요. 한 장. 안 받으시면 안 돼. 큰일 나요. 꼭 받으셔야 되고, 화난 데 가서 봐야 돼. 상호가 뭔지. 옷가방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사업무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신용카드를 썼던, 세금계에서 받았던 안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는 어떻게 체크하냐? 업태하고 종목으로 체크하고 지역으로 체크해요. 예를 들면 제조업에서 어선 구입할 일 있어요? 업태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그 연관성을 다 분석합니다. 국세청 전산에서 다 분석해서 하고, 예를 들면 뭐 도매업하는 사람이 금을 왜 사요? 그죠? 그런 겁니다. 체크를 하고 지역을 봅니다. 대전에 있는 사람이 왜 목포에 있는 거 자꾸 사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물류비가 엄청 듭니다. 실제로 목포에서 사오면, 부산에서 사오면, 그러면 분명히 대전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익산이라든가 뭐 그 정도까지 이해가 되죠. 그죠? 가까이 있는 데서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뚝 떨어진데, 그런데 체크를 합니다. 또 이상하게 세금계산서가 6월 30일 날 와장창 많이 들어와요. 매입세금계산서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가세를 많이 낼 것 같으니까 아는 사람한테 가서 세금계산서 끊어줘. 그래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5월 달까지 마감을 했기 때문에 6월 말로 끊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수 말에 몰리는 거 주의하시라. 그렇습니다. 자, 사전은 사업자 등록전입니다. 사업자 등록전. 자, 제가 7월 1일 날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7월 1일부터만 받을까요? 그 전에 개업비, 뭐 컴퓨터 사는 거, 뭐 이런 거 잔뜩 샀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개업일 이전에, 사업개시 이전에 받은 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얘기를 하니까 세법에서 어떻게 했냐면 20일까지는 봐주겠다. 그러면 7월 1일 20일이면 뭐예요? 6월 11일인가요? 6월 11일까지 끄는 거는 봐줄게. 근데 그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냐. 개업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심지어 인테리어도 해야 되잖아요. 인테리어도. 그죠? 많이 걸려요. 그것 때문에. 인테리어 끝나야지 뭘 사업자 등록을 내든지 말든지 하지. 그죠? 그래서 지금은 풀어놨어요. 이제. 아이, 그래.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항상 그 기수 안에 끊었으면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조금 완화를 시켜놨어요.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는 원칙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업 개시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쓰는 게 맞다.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면세사업자한테 당연히 공제 못 받죠. 면세사업자가 무슨 매입세 공제가 있어요. 당연하고, 토지 관련된 게 공제를 못 받는데, 왜 토지는 면세인데 왜 면세하고 이걸 갈랐냐? 이유가 있어요. 토지에 관련된 건 뭐냐면 정지비, 그죠? 그 다음에 도로, 구축물,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다 일반과세자예요. 그죠? 그래서 토지를 울퉁불퉁하면 못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와서 불루자로 미는 거예요. 평평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금계에서 끊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되고 토지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에 관련된 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비영업용 소형차. 제가 자가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 교재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이렇게 일일이 따지기도 쉽진 않아요. 그죠? 차를 사는데 구인승이 안 되면 공제가 안 된대. 처음에는 승용차는 안 해줬어요. 승용차를 안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5인승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5인승 또 막으니까 7인승짜리를 해요. 7인승도 이제 국세청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9인승만 됩니다. 그래서 히트 쳤던 게 봉고 9이에요. 진짜 9명이 타요. 그죠? 가운데까지 앉아서, 뒤에 가운데까지 앉아서 9명까지 탑니다. 요거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저는 뭐, 차도 뭐 이렇게 안 타봤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죠? 갤로파는 공제가 안 되는데, 갤로퍼 밴은 공제가 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갤로퍼 밴은 뒤에가 화물차예요. 화물차. 뒤가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화물을 실 수 있으니까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하는데, 하여튼 9인승 이상은 되고, 그죠? 버스 같은 거, 그런 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국민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반드시 티코가 한 대씩은 있어야 돼요. 그죠? 국민차는 자가용이지만 공제가 됩니다. 국민차 많이 쓰라는 얘기예요. 그죠? 혼자 타고 다니는데 뭐하러 큰 차 타고 다니냐. 그래서 국민차가 있으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경유는 공제고 휘발유는 공제가 안 되거든요. 경유는 되게 트럭에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유지, 즉 그 연료 쓰는데도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경유는 공제가 되고, 쉽게 얘기하면 트럭에 쓰니까 자가용은 휘발유가 됩니다. 하지만 휘발유 중에서도 국민차는 공제가 된다. 그러면 질문, 제가 티코에다가 이빠이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휘발유가요? 해보셨어요? 안 타보셨어요? 다 벼놓고 이빠이 채우면 5만원까지 가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또 기름값이 내려갔으니까 이제 또 5만원까지 안 들어가겠죠. 지금은 또 4만 5천 원이나 뭐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또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진짜 이게 국민차를 탄 건지, 아니면 자기 개인 자가용을 타고 국민차 샀다고 그러는 건지, 그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살 때와 유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같은 거예요. 살 때 불공제되면 휘발유도 불공제되는 거예요. 다 한번 이거 공부하실래요? 승용차고, 마지막이 접대비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신용카드를 썼어도 접대비에 해당되는 거는 공제가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룸사롱 가는 거, 골프장에서 카드 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자기 구역 벗어나서 쓰는 거, 밤 12시 넘어서 쓰는 거, 이런 거는 공제가 안 된다. 너무 많으면 체크해가지고 현지조사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체크를 하시라. 그래서 사무사전 면토비제비, 그죠? 사업과 무관한 거, 사업자 등록전 거, 면세사업자 거, 토지에 관련된 거, 비영업용 승용차, 그 다음에 접대비, 요거는 공제가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쪽에 한번 보죠. 24쪽에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비영업용 승용차는 이게 뭐냐? 영업용이라는 게 뭐예요? 승용차 중에서 영업하는 게 뭐 있죠? 사업을 위해서 영업하는 거? 택시, 그죠? 그래서 승용차 중에서 택시 외에는 공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택시회사는 중형차를 끌던 대형차를 끌던 다 공제받습니다. 다 공제받는 거예요. 사업용, 영업용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사업용하고 영업용하고 개념이 달라요. 전산회계 시험에 우리가 맨날 꼬시고 내는 게 뭐냐면, 업무차, 승용차를 구입하고 그거에 대한 휘발유 값을 얼마 냈다. 이렇게 낸다고요. 그럼 그건 불공인 거예요. 업무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영업이랑 관련된 거예요. 아셨죠? 다 누구든지 승용차는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죠. 그죠? 하지만 영업은 아니다. 진짜 승용차를 가지고 사업하는 건 택시회사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7쪽 가보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데요. 자, 품질장이 사랑감사한테 했는데 뭐냐면 산타페를 샀네요. 그럼 산타페가 공제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죠. 그죠? 탁송료가 20만 6천 원. 이자 넣고 현금 주고 산 거네요. 그래서 379만 7천 원인데, 자, 산타페가 공제가 됩니까? 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7인승이라 안 돼. 그죠? 산타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기가 그러면? 자, 보통 예금 얼마 나갔어요? 다 합친 거니까. 얼마 나갔어요? 3797,000. 자, 여기에 3797,000인데, 자, 차나 이런 거는 계정과목을 뭐로 써요? 차량 운반구. 그죠? 차에는 차량이 있고, 운반구에는 뭐 리프트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다 합쳐서 차량 운반구라고 씁니다. 부가세 부담했는데, 어디 갔어요? 부가세 대금. 없죠? 왜요? 공제가 안 되니까. 이해 가시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공제가 안 되면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가세 대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부가세 대금이라고 분기를 하면 전산이 자동으로 끌고 와서 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부가세 대금이라는 계정은 사라졌어요. 그쵸? 자, 탁송료도, 자, 이제 요거 똑같은 수수료인데 구입할 때 전까지 수수료와 구입 후 수수료가 달라요. 그죠? 예를 들면 차를 사왔으면 그거를 내 집까지 끌고 와주는 사람 그냥 돌려보내겠어요? 다만 얼마나 돈 줘야죠. 그죠? 그런 비용은 다 차량에 들어가는 겁니다.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원가에 산입하는 거고, 요거는 구입이 끝나고 나면 비용이에요. 특히 팔 때 똑같은 내가차로 가져왔더라도 살 때 가져온 내가차 비용은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거고, 팔 때 내가차 비용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탁송료가 취득원가에 들어간 겁니다. 자, 밑에 거 볼까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에 거 26쪽 보세요. 자, 기뻐요 가정의 영업활동을 해 산타페 7인승을 구입하였다. 이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 제대로 처리했어요. 자동차 회사의 실수로 100만 원을 과다 청구하여 수정세금계산을 추가로 받았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냥 그냥 예제가 그런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00만 원, 여기서 마이너스 100만 원 하면 되죠? 그렇죠? 실제 이론적으로는 이게 차변대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실무에서는 마이너스 쳐버립니다. 그냥. 그죠? 숫자 앞에 마이너스 치면 자동으로 분위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370만 원이라 369만 7천 원짜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자, 28쪽 보세요. 자, 28쪽에 저는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마이너스를 쳤어요. 차량운반금 마이너스 100만 원, 보통예금 마이너스를 쳤는데 거기 참고분계 보세요. 28쪽 쌍가루 2번 참고분계 역분계로도 나타난다. 여기에 보통예금 마이너스라는 게 아니라 보통예금 이쪽으로 가면 빼달라는 얘기예요. 차량운반가가 이쪽으로 가면 빼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요렇게도 분기한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거고 실무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9쪽 보겠습니다. 박스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요. 겹치죠? 보겠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 세금계산 부실기재,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했고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등록점 매입세 우리가 공부했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 공부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 당연히 안 됩니다. 면세 관련 매입세, 토지 관련 매입세, 영수증 수취 관련 매입세는 제가 설명 안 했고 당연히 이거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거고, 간주임들에 대한 매입세 이것도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던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 갔을 때 사무사정 면토비죠. 해당되는지, 해당 안 되면 공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30쪽 가겠습니다. 상품의 구입입니다. 자, 선급금 얘기가 있는데, 자, 선급금 설명을 할게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담배 가격이, 지금 담배 붙는 담배 소비세, 개별 소비세가 77%로 인상이 됐어요. 이미 인상이 돼서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담배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 그랬어요. 지금 2,500원인데 평균 여기에 4,500원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저도 담배를 피는데 지금은 담배를 한 각 두 각 사는 게 아니고 한 보로 두 보로 사요.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그쵸? 죽음이에요. 이제 이거 오르면 저 담배 끊어야 돼. 진짜 부자들만 이제 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 차라리 그럼 10,000원을 올려라. 10,000원 올리면 진짜 이제 피해야 될 사람만 피잖아요. 부자로서 평생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사람들만 그럼 담배 피고 나머지는 그냥 담배 다 끊자 이번 기회에. 그래서 제가 하여튼간 지금들이 사면 지금은 이제 한 보로 두 보로 사요. 불안해가지고. 근데 자, 담배 가게에서 한 보로 달라고 그러면 탁 째려봐요. 지금은 한 각 달라고 아무 소리 없이 주는데 한 보로 주세요 그러면 탁 째려봐요.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담배 가게에서 전매공사에 돈을 갖다 줘요. 지금 트럭 대놓고 만들어 지금 빨리 우리한테 줘라. 전국에서 지금 지랄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지랄이라는 말은 좀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왜요? 지금 이 채 2,500원에 한 트럭 갖다 놓으면 시간이 딱 지나오면 4,500원 2,000원씩 더 받잖아요. 아유, 지금 뭐 심각한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전매공사에서 뭐 이제 뭐 한 사람한테 얼마 이상은 뭐 못 준다는 둥 뭐 이러는데, 그래도 그러면 여러 명이 연합해서 사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미리 돈을 갖다 줬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선급금. 그죠? 지금처럼 물량이 딸리고, 그죠? 상대편이 독점일 때는 선급금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돈을 줬지만 그 사람이 받았으면 나는 물건을 받을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자산이에요. 선급금은. 그죠? 그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전. 자, 주식회사 사랑감사는 상품 구입을 위해 선급금 100만원을 선급하였다.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급금을 주는 이유가. 그럼 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변에 보통 예금이 100만원 없어질 거고, 차변에는 선급금 100만원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건 언제 없어져요? 실제 물건이 올 때 싹 없어질 겁니다. 나머지 잔금 다 주면서 없어질 거예요. 그죠? 자, 상품 구입 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선급금 100만원 외에 추가로 1,400만원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따라서 총 외상 매입금은 얼마냐면 1,500만원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1,650만원이고, 거기서 마이너스 100만원 하니까 1,550만원을 외상 매입금을 해야겠네요. 그죠? 줘야 되겠네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비 33만원 발생했는데 계좌 송금했다. 자, 취득할 때 들어간 운송비 뭐예요? 비용이에요? 원가예요? 원가죠, 원가. 그죠? 원가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보겠습니다. 품질장이 사랑감사에다가 세금계산 줬는데 공급가액이 1,500만원이고 세액이 150만원, 그래서 1,650만원. 그래서 외상미승이 1,650만원인데 우리는 이미 그 중에서 선급금 100만원을 줬잖아요.
그 분기를 한번 해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봐. 상품이 온 건가요? 상품이 왔네. 그렇죠?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차변의 상품이 왔습니다. 그죠? 얼마짜리예요? 1,500만 원짜리.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 150만 원. 자, 여기까지 잘 됐어요. 실질은 돈 얼마 줬어요? 1,550만 원 줬다며 1,650만 원에서. 그럼 보통 예금 그럼 뭐가 없어져야 돼요? 요 자산으로 있던 게 여기로 가면서 차감시켜줘라. 그죠? 그래서 선급금이 100만 원. 맞습니까? 외상매입금이 이게요? 요게 외상매입. 그러네요. 그러네. 돈 준 거 아니네요. 외상으로 매입한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았어요. 31쪽 위에. 운반비가 30만 원이고 세액이 3만 원. 세금계에서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떻게 처리해요? 이거는 돈을 준 거죠? 돈을 얼마 줬어요? 330만 원. 33만 원. 33만 원. 그렇죠? 자, 여기에 상품으로 들어가야죠. 운반비는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30만 원. 그죠? 나머지가 뭐예요? 이거 나중에 받을 거죠? 부가세 대급금 3만 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분기에만 신경 쓰는데 그 예자가 적격증빙이에요, 지금. 그죠? 적격증빙을 먼저 판단하고 그게 맞으면 분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32쪽입니다. 32쪽은 수입이거든요. 수입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뒤가 또 수출이 나와요. 수입신고 필증부까지 35쪽 수입신고 필증이 나오고 여기서 유의될 사항 제가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43쪽에 수출신고 필증이 있습니다. 수출신고 필증이 있어서 요것도 보고 분기를 하는데 유의될 점을 내일 할게요. 내일. 그죠? 요거는 조금 그 뒷배경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서 10분 쉬겠습니다.